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내용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확인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금요일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군사 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이어집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상황들을 짚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회담 취소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지금 북미 간의 사전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어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달 첫 회담 때와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소와 달리 은색 차량을 이용한 배경부터 두 정상이 만난 통일각 내부 모습까지 회담 뒷얘기를 비하인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치아 투명 교정을 받은 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틀로 교정하는 방식인데 환자들은 병원 측이 과장 광고를 하고 무리한 시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월드컵 어디서 볼 텐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김 위원장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체제 보장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의 날짜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담 성사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예, 청와대와 워싱턴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고석승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상회담이 2시간이었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들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밝힌 건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북미 간 실무 협상 등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정말 갑자기 이 회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몰렸는데 그 내용도 일부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해왔고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담 내용을 하루 지나 발표한 것도 모두 이 북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격식 없이 개최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발표된 내용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장을 좀 미국 측에 알려달라 이렇게 했던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 그런 의사들이 전달이 됐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 회담의 내용이 미국 측에 전달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 때 북한의 CVID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는데요. 이처럼 문 대통령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을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체제 보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 바꿔 말해서 보다 확실한 체제 보장 약속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중으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실무 협상 테이블에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NSC 상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는 또 중요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그 시각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석방을 환영하는 행사 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화가 아주 잘 됐다고 짤막하게만 대답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어떻게 어느 정도 강한 메시지로 내놓았는지 전달받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 나선 점을 조명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문 대통령이 전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 지금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은 또 이제 내일 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백악관 행사를 하면서 싱가포르 회담, 그거는 변하지 않았다. 날짜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틀 전 발언에서 상당히 급선회한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회담 개최를 다시 공식 선언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띄운 것은 맞습니다. 미국의 협상력을 높여가기 위해 고도의 발언을 이어가는 연장선입니다. 모두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게임을 즐기면서 회담 취소 발표 이후 강화된 주도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는 발언으로 미뤄볼 때 현재 뉴욕 북미 채널을 통해 막판 밀고 당기기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예, 그러면은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잡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당초 예정대로 회담이 열릴 것에 대비해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30여 명의 사전 준비팀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회담 재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정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다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유화적인 태도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를 선언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바로 선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확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막판 변수들 어떤 게 있다고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구체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또 하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평양 방문입니다. 특히 오늘 문 대통령이 발표문에서 북미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듯 폼페이오 장관의 3차 평양 방문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남북 정상이 마주 앉은 거는 지난 4월 27일 첫 정상회담 이후 29일 만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은 격식을 생략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오늘 공개된 두 정상의 발언을 서복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판문점 통일각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맞이합니다. 회담장에 앉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제대로 된 운전 차량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미 또 장소도 있고 또 사전에 이 공부를 대단한 거 제대로 된 운전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도 화제에 오릅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전화기가 됐겠지만 그런 기대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하려고 2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도 만들고 그와 또 국제사회의 이런 아니면 국제사회의 이런 목소리가 다 같이 우리 국민 최선을 다한다는 분명 회담을 앞으로 기지에 그런 데에 함께 협력해 나가야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입니다. 비핵화를 하면은 체제 보장을 해준다는 약속이 정말 지켜질지 북한이 걱정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성사될지도 결국 이 부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체제 보장에 대해 걱정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경제 보상 등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트럼프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문 대통령이 체제 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하며 북미 간 신뢰 쌓기를 당부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양국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체제 보장으로 가는 로드맵은 북미 간 문제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판문점 선언도 다시 하나둘 이행될 걸로 보입니다. 한 차례 취소됐었죠. 고위급 회담이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걸 시작으로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까지 각 분야별 실무회담이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다음 달 1일에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당초 지난 16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새벽 북한이 한미 공중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다른 실무급 회담 일정도 줄줄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후속 회담들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주춤했던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들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당장 군사 당국자 회담도 다음 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판문점 선언 때 5월 중에 열기로 했던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곧바로 뒤이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밖에도 다음 달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와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등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들이 많아 남북 간 각종 실무회담 일정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에는 딱 두 사람이 남북 정상 옆에 앉았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죠. 정보기관의 수장인 이 둘은 남북회담이 다시 열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의 오른쪽엔 각각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4.27 회담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함께했지만 이번엔 정보기관 수장 2사람만 배석한 겁니다. 앞서 2사람은 그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선언 이후 정보기관 수장끼리 소통에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부장이 서 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라면서 격이 없는 소통을 갖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승낙 의사를 밝히면서 두 번째 판문점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깜짝 결정이었던 만큼 실무 준비도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급하게 이뤄졌습니다. 서 원장과 김 부장은 미국 CIA 국장 출신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까지 포함해 이른바 스파이 삼각 채널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회담에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담에 배석하진 않았지만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을 정식 방문한 문 대통령을 영접하는 등 의전을 맡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번 남북회담은 첫 회담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회담이 열리는 사실을 극소수만 공유하며 보안에 신경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자주 타지 않던 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북측 통일각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 대통령은 은색 벤츠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은색 승용차를 타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난해 취임식 땐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모델을, 이후엔 주로 검은색 벤츠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방탄 기능을 갖춘 대통령 전용 차량들입니다. 전체적인 차량 행렬의 규모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 당시 차량 행렬과 비교하면 규모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차량을 피하고 경호 규모도 최소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방탄 차량이 여러 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리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결과도 두 정상이 만난 사실 자체만 어젯밤 공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전에 공개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또 논의한 내용은 오늘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또 언론에게 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상 회담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판단해 보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검토하던 데서 바뀐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죠. 북미 사이의 실무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So we'll see what happens. 트위터를 통해 6월 12일 회담이 불가능하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오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싱가포르 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와 거의 같은 시간에 이뤄졌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 진행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도 처음입니다. There are meetings going on as we speak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d like the location. It's not so far away from here. And I think there's a lot of goodwill. 물밑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의 성사 여부는 2주 남짓 남은 시간 안에 북미 간 비핵화 방법의 간극을 줄이는 데 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밝히지 않았다며 북미 정상 간 핵심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격차가 아직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런 반전의 기점은 언제였을까요? 우리 시간으로 요 며칠을 되짚어보죠. 위기가 온 건 목요일 밤입니다. 밤 10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해버렸죠.
북한은 당장 금요일 아침에 반응을 내놓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급하게 북한은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 반전이 시작된 건 같은 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먼저 연락해 온 거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제서야 트럼프는 입을 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금요일 밤에 북한의 담화가 따뜻하고 생산적이라며 아주 좋은 뉴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기자들에게도 북한이 회담을 원한다,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어제 아침에도 비슷한 트윗을 올립니다. 하루에 3번이나 회담 의지를 드러낸 거죠. 오후 3시부터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납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린다고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즈음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은 변하지 않았다며 힘을 싣습니다. 이렇게 25일 오후를 전후해서 상황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의 표정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할 때만 해도 그 이유를 중국에게 찾는 듯 했죠. 중국 외교부는 북미 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적극 지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째 회담을 갖고 화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JTBC 질의에 답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본다며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우려를 강조하며 북미 회담의 성공을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중국 배후설로 연결했을 때는 중국은 긍정적 역할만 할 뿐이라며 다소 불편한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의 두 번째 판문점 회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 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중 외교장관 회담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른 시간 안에 베이징에서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중국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미 외교에서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이 내용도 없는 회담을 열어 구해줬다, 이런 내용인데 다른 정당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회담의 의미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이 흔들리자 북한이 정상회담을 열어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줬을 뿐 내용이 있는 회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정상회담을 했을까요? 미국 가서 외교 참사에 이를 만큼 무시를 당하고 그런 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라고. 한국당에선 비공개였던 회담 형식을 놓고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상들이 비선 접촉하듯 만난 게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어제 회담을 두고선 격식 없는 회담의 사례를 남겼다고 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회담을 계기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며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꺼져가던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친 김에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또 이제 다음 달 22일 다시 성사 가능성이 커진 북미 정상회담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거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누가 먼저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했느냐, 이 부분이 또 회담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에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건데 그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상당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자신이 살아왔던 생존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체제안전보장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빈곤한 북한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핵무기 가진 빈곤한 북한이 북한의 기본적인 그 생존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게 아니고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비핵화하는 대신에 체제안전보장을 미국부터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경제적인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생존 방식을 바꾸는 건데 본인이 아무리 그 유일 권력자고 그리고 뭐 국민들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이건 살 떨리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하나를 갖다가 지금 점검하고 타진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사안이 나오니까 이걸 계기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지혜를 구하고 또 중재를 구하기 위해서 좀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김 위원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비핵화를 대신했을 때 이제 체제 보장을 약속받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됐던 뭐 김계관 제1부상의 이야기라든지 담화라든지 최선희 부상의 어떤 독한 이야기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말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수교라든가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는 거라든가 또 현재의 가해지고 있는 그 제재를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비핵화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들을 보다 좀 확실히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남과 북 간에 12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마침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또 그런 분위기를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다 이렇게 됐는데 북한의 태도 변화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나 그 배경에 또 관심이 몰리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바뀐 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일이 잘 풀려서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적인 그런 문법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협상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먼저 우선적인 그 핵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이 방식이 잘 안 통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자신의 참모나 또는 부통령에 대해서 북한의 그 고위 그 관리들이 비난을 하니까 화가 났죠. 물론 북한은 사실은 그동안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 최선희의 그 대미 비난 발언은 굉장히 절제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이해 못합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내놨던 북한의 어떤 반응들, 말보다는 거기가 훨씬 절제됐지만 트럼프는 외교 간의 어떤 그 정통적인 문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굉장히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불편했던 협상에서의 그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과 이제 겹치면서 결국은 그런 레터를 보내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북한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면서 보냈다는 걸 볼 때는 역시 상당한 정도는 또 협상의 달인으로서 정말 나름대로 그런 그 이 협상이라는 차원, 게임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본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름대로 협상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해석.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서 실무진들이 또 협상을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어떻게 또 이야기가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딜 브레이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협상 자체를 깨버리는 작은 쟁점들 혹시 있다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북한과 그 미국 사이에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야만 비핵화에 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거 순서, 시간차 이런 거겠죠. 예. 이제 흔히 이제 북한이 CVID 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갖다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거부 심리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건지 이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서로 간의 순서, 다시 말하면 동시에 해달라는 북한과 그다음에 먼저 일단은 네가 그 체제 비핵화를 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는 하는 미국 사이에 절충이 없으면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계적으로 보면 절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은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양쪽이 다시 틀어져 가지고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완전한 비핵화 CVID 부분 언급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가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외신 질문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느냐 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북미 간에 이제 나눌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 정도 좀 피했고요.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어제 만났을 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리고 이제 북미가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그 얘기는 많이 나왔을 거라 봅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자유롭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북미 간에 지금 논의가 된다면 지금 트럼프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의 핵심이라는 것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방식, 즉 선핵 포기와 후에 그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이 방식을 주장을 했더니 그거 아니다라고 백악관에서 그걸 부정하면서 트럼프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먼저 체제 안전 보장, 비핵화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계관 제1부상이 보낸 편지에서 담화에서 김계관 부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갖다가 미국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쌍방 즉 미국과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쪽으로 이게 뭔가 나올 거라고 내심 은근히 기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북미 간에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무조건 트럼프 모델이라고 트럼프 방식 트럼프 모델이라고 부를 텐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거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 즉 시간이나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핵심적인 걸 먼저 처리를 같이 동시에 한다면 어쩌면은 트럼프 방식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리비아 모델과도 다르고 그랬다고 모든 걸 동시에 하는 것과도 다른 어떤 제3의 모델의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아니었었는데 앞서 리포트도 나왔으니까 짧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단 일부 야당에서는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충동적이고 졸속이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자, 이 시점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상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남북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정상이 자주 만나는 것이고 일단은 자주 만나는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격식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여나 야나 그 서로 거기에 의견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그랬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형식 갖춰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필요하면은 자주 그다음에 형식 구애받지 말고 어떤 형태든 간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 형식은 어때도 관계없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뭔다면 이번에 이 판문점에서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거기에 딱 맞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소식 이어갑니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의 발표를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중요한 재판 때마다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됐습니다. 현안 관련 말씀 자료라는 제목의 문서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3년으로 제한한 판결, 또 군부 독재 당시 긴급조치 구호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한 판결 등에 대해 진정한 화해를 이룬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업을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며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판결 등은 국가경제 발전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사단은 대법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문건이 대법원장 말씀 자료가 아니고 국회의원 설득 자료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양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하기 한 달 전입니다. 법원 일각에선 관계자 진술과 별개로 대법원장이 실제로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대통령 면담 자료로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2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의 경비원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 경찰은 범행 동기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경찰의 접근 금지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과학수사대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세곡동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 2명이 살해당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이 오피스텔에 부모와 함께 살던 20대 강모 씨가 두 경비원을 모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습니다. 강 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검은색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까지 쓰고 현장에서 750여 미터 떨어진 이 파출소를 찾아왔습니다. 가방엔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강 씨는 환청이 들린다거나 정신병 약을 먹었다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옷에 묻은 피를 본 경찰이 추궁을 하자 사람 2명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경비실에 항의하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접수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강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미관상 부담을 덜 주면서 치아를 바로잡는다는 투명 교정이 요즘 인기였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신 뒤엔 더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명 교정 전문이라는 서울 강남의 치과에서 교정받은 환자 중 15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배우 지망생 송모 씨는 투명 교정을 했습니다. 배우 지망생이었고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보다는 투명적으로 하라고. 지금은 잘 웃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경이 죽어 아랫니가 누래졌고 뽑은 치아 자리가 휑해졌습니다. 박모 씨는 교정 뒤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리지 않게 되면서 면을 끊어먹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들을 다 정상 치아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교정하는 치료 금액이에요. 1,390만 원. 이들은 모두 서울 압구정동 H과에서 치아를 4개 뽑은 뒤 투명 교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투명 소재 플라스틱을 통해 치아를 부분적으로 당겨주는 이 교정술은 단순 치료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치나 좀 어려운 증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한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H과는 독자적인 투명 교정 특허를 앞세워 환자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환자들은 과장 광고와 무리한 시술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병원 측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하고서 내일 문 닫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평일 낮이지만 치과는 공고문 한 장만 붙여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치과를 찾은 환자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원장 강모 씨는 피해가 모두 병원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명 교정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가 360을 따라다니면서 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환자 150여 명은 최근 강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내일 오전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호텔 공사장 직원과 자택 경비원, 운전기사 등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이 씨가 출석하면 한 달 새 세 모녀가 모두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조만간 소환합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훈련 도중 심 선수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를 조사하는 과정에 과거 2차례 맞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아나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김 모 씨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경찰이 차를 세우라 했지만 시속 120km로 5km 정도를 도망쳤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환기 화백이 1972년에 그린 붉은색 전면 점화가 홍콩에서 열린 서울 옥션에서 85억 2,996만 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지난 4월 김화백의 푸른색 전면 점화가 65억 5천만 원에 낙찰돼 직전 최고가였습니다. 이번 경매로 김화백은 자체 기록은 물론 국내 미술품 중에서도 경매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다른 정상회담과는 달랐던 모습들, 이례적인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뉴스는 정상회담 소식 중심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정치부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판문점 가는 길입니다. 판문점 가는 길, 문재인 대통령 일행의 차량인 것 같군요. 네, 어제 청와대가 극도의 보안 속에 회담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판문점 길 가는 자체도 극비였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소리가 크게 나는 헬기는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만 이동을 했는데 대통령 차량은 보통 경호를 위해서 차가 정지하지 않게 교통신호를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데요. 예. 어제는 경찰에도 알리지 않아서 교통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교통 통제를 하고 신호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찰 차량이 이제 호위를 하고 그러면은 뭔가 중요한 차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눈에 띌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모양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시내에서부터 이제 청와대에서부터 나올 때 신호에 차량이 대통령 차량이 일행이 걸렸을 수도 있겠군요.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진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면요. 가장 앞에 있는 차량이 북한 측 차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이동하는 5대 차량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북한 차량이고 예.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이제 에스코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4대의 차량으로만 이동을 한 거죠. 어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저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눈에 띈다 했던 부분이 대통령이 내린 차량이 좀 은색 차량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은색 벤츠였는데요. 대통령용 차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공식 행사장에서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예. 네, 역시 보안을 위해서 은색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은색 차량을 탄 모습이 워낙 이례적이다 보니 방탄 차량이냐, 저 차도 예. 방탄 차량이냐 이런 의문도 많았는데 대통령이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방탄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당연히 돼 있을 것이고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은 이제 보통 대통령의 차, VIP의 차라 그러면 검은색 차량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비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일행의 차가 4대라고 했었죠. 네. 그럼 4대면은 정말 극소수의 정말 필요한 인원들만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특히 청와대 전속 촬영팀도 최소한의 인원만 갔었는데요. 예. 그리고 촬영 일정조차도 어제 오후에 임박해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촬영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화면이 흔들리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흔들리고 있죠. 김 예. 위원장의 얼굴을 찍다가 흔들리고 갑자기 엉뚱한 테이블을 비추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왜 저런 화면이 나오게 됐냐 좀 살펴보면 예. 카메라 한 대가 여러 각도의 장면을 찍어야 하다 보니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계속 이동하면서 찍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시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두 정상의 목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카메라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촬영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있었던 일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역시 최소 인원만 가다 보니 마이크 설치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또 미리 현장에서 동선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이미 통일각에 머무르고 있어서 사전에 이 동선도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군요. 자, 여러모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보안까지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통일각의 재발견입니다. 예, 어제 회담이 열렸던 북측의 통일각이군요. 네, 맞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이라는 곳인데 예. 우리 측 지역의 평화의 집과 같은 회담 전용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네, 지상 1층짜리 그리고 지하 1층짜리 460평, 1,500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예. 밖에서만 보면 좀 평범합니다만 좀 허름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화면으로 보셨지만 바닥, 벽면이 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예.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특히 벽면에 걸린 백두산 천지 그림이나 회담장에 배치됐던 6폭짜리 병풍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1차 회담과 비교해서는 다소 소박해 보인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런 면도 있었죠. 네, 아마도 마음에 걸렸는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다음 정상회담 때 잘 모시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때도 애들이 하고 또 매운 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놀랐거든요. 이야기 좋은 결심이 복생하고 좋은 열매를 좋아하는 4월달에 이제 평양한 것 같은 정리하고 예, 저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제 뉴스룸에서도 이제 언급은 됐습니다. 보통 이제 통일각에서는 남북 간의 실무진이 이제 보통 회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측에서 갔던 회담 대표가 통일각을 가면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화려한 모습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들어갈 때 북한군 의장대 사열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통일각에 도착하자마자 도열해 있던 북한군 병사 20여 명이 받들어총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장 앞쪽에 있던 병사가 의뢰용 검을 들어서 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고요. 예. 약식으로 사열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지금 보면은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 모습 나오고 사열하는 모습이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이제 평화의 집 앞에서 우리 군이 했던 사열과는 조금 더 약식으로 보이는군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늘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래서 의전이나 다른 공식 행사 등도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회담이 전격적으로 또 극비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은 깊었지만 형식은 대부분 약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이 달라진 남북 관계의 하나의 징표라고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아무래도 뭐 자주 만나게 되면은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자주 만나게 되면은 계속 뭐 격식을 갖추면서 만나기는 쉽지가 않겠죠. 앞서 이제 이종석 장관이 또 비슷한 이야기 또 평가하기도 했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엔 비가 내립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